자, 드디어 오늘 대망의 마지막 단원 주제 18번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단원 민주주의의 성장에 대한 내용 볼 거고요. 이 내용은 주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 때의 내용을 배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다가 최초로 헌법을 만든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이죠. 그 3.1운동 이후에 여러 정부가 수립됐고 그 정부를 통합해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요. 원칙은 뭐였다? 민주공화제다.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망했지만 대한제국이라는 거는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의 주인은 황제인 국가의 주권은 황제가 갖고 있는 이런 국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대한제국을 계승하기는 하되 새로운 국가는 이제 민주공화제 국가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당시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독립한 후에 만든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국호를 정하고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뭐다? 민국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주인이다라는 그 헌법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복을 맞이했고요. 또 광복 맞이한 이후에 새로운 국가를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헌법 제정, 제헌이죠. 그래서 최초로 만든 그 제헌 헌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하는데 제헌국회를 수립하려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 보통 선거는 두 가지 선거가 있어요. 총선거라고 하면은 누구 뽑는 거예요?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그냥 대선이라고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헌법 만들려면 헌법을 만드는 국회, 특히 재헌국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선거를 5월 10일 날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거라고 한다면 바로 5월 10일 날 선거이다. 자, 이 선거와 관련된 교과서 사진 자료를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교과서 196페이지 보시면, 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이렇게 상하이에서 의정원이라는 것은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국회 같은 역할을 했고, 여기서 헌법을 처음 만들었고, 그때 이때 이 만든 헌법, 이 헌법을 지금의 정부도 지금의 헌법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헌법의 가장 큰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이거를 5월 10일 날 했다고 했잖아요. 그 5월 10일 날 드디어 투표하러 오는 이런 국민들의 모습이 있는데 최초의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예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의해서 치러졌고요. 95.5%라는 정말 역대급. 앞으로도 이러한 투표율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최초로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가슴 벅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5월 10일 날 선거를 아쉽게도 이제 북한과 같이 했던 건 아니고 남한에서만 했고요. 또 남한 내에서도 남한에서만 하는 이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때문에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나며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과 제주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에 당선된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이제 뭘 만들었겠니? 헌법을 만들었겠죠. 이걸 우리는 재헌 헌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재헌헌법은 그러면 그 시발 헌법이 어떤 헌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1번의 자료를 보시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정해졌단 말이야. 1919년 9월에 했는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평등하다, 인민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민주주의 원칙의 기초에서 이 헌법을 만든 거죠.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부분, 옆에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공화정의 원리를 포함했다. 주권은 황제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인민, 그 지금 말로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의 이때 당시 이제 재헌헌법 48년에 만든 재헌헌법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대부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1조에다가 정했고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러한 민주공화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 또 자유와 평등에 대한 내용 등이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재헌 국회에서 만든 재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교재로 위로 올라가면요. 자, 이건 지우고. 자, 그 다 좋단 말이야. 민주공화국을 지향했고,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 주권재민, 국민주권 같은 말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헌법 제정일이 이게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1948년 7월 17일이죠. 재헌절이잖아.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재헌 의원을 뽑아서 재헌 국회를 수립하고 이 재헌 국회에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반포했어요. 그런데 이 헌법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통령제로 하겠다라고 또 헌법으로 규정을 해요. 민주공화정이지만 민주공화정의 정부 형태는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제도 있지만 내각 책임제도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잖아요. 근데 최초의 제헌헌법 때에도 대통령제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또 선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헌헌법에서 규정했냐면 간접선거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자, 간접선거.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게 간접선거겠죠. 그러면 이 간접선거는 어떤 기관에서 하자라고 이 재헌헌법에서 규정했느냐? 자,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국회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직선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당시 재헌국회가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5월 10일 날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재헌국회는 대부분 이승만을 추종하는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런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한다면 이승만이 이승만이 대통령 대통령 이런 선출되는데 아주 유리했다라는 요점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한마디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에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만 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통령 초대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거의 100%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된 거예요. 자, 요게 몇 월 며칠이냐면 48년 8월 15일이에요. 응? 15일 날, 자, 이렇게 적어요.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선이 됐고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죠. 출범. 시작이라 어려운 말 안 쓸게요. 시작. 결국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자 또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립된 정부 수립일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좀 독재를 많이 해요. 독재.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대통령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으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 2대 대통령 선거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하면 조금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좀 불리해요. 자 왜냐하면 2대 국회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2대 국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거하면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개정하는 거를 개헌이라고 하고요. 발췌라는 말은 좀 따로 빼서 얘기할게요. 발췌라는 말은 몇 가지만 어, 골랐다. 추림, 추렸다, 추림. 자, 그래서 뭘 골라가지고 바꿨냐면 대통령 선거 방식을 바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꿨냐? 여기 나와 있죠?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직선제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췌 개헌이에요. 대통령 선거 방식을 국회가 아니라 어디에서 국민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이승만이 또다시 2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국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승만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다시 국회의원 한 결과가 그래요. 근데 이 발췌 개헌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52년이에요. 자, 이 1952년은 아직 뭐가 한참 진행 중이었냐면 한국 전쟁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국회가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 와 있는 상태였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명령주의 체계가 바뀌면 전쟁 수행 중에 좀 우리가 혼란이 겪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좋든 싫든 결국 이승만을 국민들은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직접 국민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피난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현직 대통령이 더 유리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발췌 이 몇 가지만 추렸는데 그 몇 가지라는 거는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대통령을 어떻게 뽑겠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겠다. 전쟁 중에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현직 대통령이 또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이승만 때 처음 국회에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발췌 개헌을 그래 했댔죠.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100% 통과를 시켜요. 왜냐하면 막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집결시켜가지고 선출 투표 방식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공개 투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 이건 빨갱이다. 북한이 이번엔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잡아가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거든. 이와 관련된 또 자료가 교과서 198페이지에 있어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발췌 개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발췌 개헌. 자, 6.25 기간 중에 전쟁 중에 했고요. 계엄령, 전쟁 중이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강압적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여기 보시면 손 들고 있죠. 어? 자, 이건 뭐냐면 발췌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꾸는데 찬성하시면 손을 드세요. 반대하시면 손 들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 아저씨 봐봐. 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있는 것 같네요. 만일에 손을 들고 있지 않으면 요 뒤쪽에 군인들이 쫙 이렇게 깔아놓고 조용히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비민주적인 마치 그 동네 깡패들이 뭐 거수하는 방식처럼 이딴 식으로 헌법을 최초로 개정했던 것이 발췌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2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돼요. 자, 근데 3대 대통령에 또 나오고 싶죠. 자, 근데 원래는 초대 재헌헌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한 번만 중임이라고도 하고 연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또 나왔죠.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 됐죠.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중임하는 것만 미국 헌법도 규정을 했거든. 우리나라도 재헌헌법 때 똑같아요. 4년의 임기를 치른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승만은 또 나오고 싶죠. 세 번째도 나오고 싶고 네 번째 나오고 싶고 그래서 헌법을 또 바꾸는 거야. 이걸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자, 내용부터 알아야 돼. 내용은 뭐냐? 초대 대통령이니까 이승만만 3선 제한을 폐지하자. 그러니까 세 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임을 무제한으로 허용했다. 대통령 대, 대선 출마. 대선 대통령 중임을 무제한 허용했다. 왜냐? 초대 대통령이니까 좀 특별히 이런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려면 또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비밀 투표 형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근데 3분의 2가 통과되려면 이때 당시 국회의원 수가 딱 떨어지지가 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선생님 요거 참고로 좀 적어줄게요.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에요. 어?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는 몇이 되냐면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135.3333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4.4.5.2 개헌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중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라는 이것이 통과되려면 136명의 임명이 돼야지만 가결, 그러니까 정족수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쵸? 135.3333 이상이 찬성을 하려면 136명이어야만 하잖아. 근데 130 하필이면 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결안은 부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효가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서울대학교 어떤 수학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135.3333은 요거는 반올림의 원칙에 의해서 요거는 4 밑으로는 없애도 된다. 그래서 135명이 찬성했다면 요건 통과. 요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4, 4, 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4는 죽고 5는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반올림 개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응?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중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3대 대통령에도 나오고 또 4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야. 근데 3대 대통령 선거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신이키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 바람에 3대 대통령도 어부지리로 이승만 된 거야. 자, 근데 4대 대통령 또 나올 수 있니 없니? 또 나올 수 있죠. 왜냐면 4, 4, 5입 개헌을 통과시켰잖아. 초대 대통령 계속 나올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4년마다. 자, 근데 4대 대통령 선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요. 자, 4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일단 요거 이번 답을 적어볼게요. 요거 이제 3.15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3.15 부정선거인데 이 3.15 부정선거의 내용은 간단해. 당시 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랑 같이 해요. 대통령 선거 따로, 부통령 선거 따로. 우리 반장도 뽑지만 부반장 선거 따로 하잖아. 근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당이 자유당이라는 당인데 자유당의 대통령이 이승만이 또 나왔어요. 근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은 조병옥이라는 이러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 요거를 한번 이렇게 좀 따로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 선생님이 요거 좀 정리해보자. 자, 이 선거는요. 일단 3.15 부정선거는 4대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인데 자, 당시 이제 자유당 이 이승만의 당이에요. 근데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와? 이승만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부통령에 누가 나왔냐면 이승만이 영원한 꼬붕이에요. 꼬붕. 이꼬붕. 이기붕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시 조병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분이 대통령 선거로 나와. 그리고 이 장면에서 부통령은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국민들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그렇죠. 민주당의 조병옥과 장면을 지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거 치르면 조병옥이 당선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조병옥이 이번에도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도 이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도 당시 나이가 86세예요.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너무 많은 나이다 보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대통령이 죽으면 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겠니? 저 부통령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장면을 국민들이 선출할 것 같으니까 이기붕을 당선시켜야겠다 해가지고 3월 15일 이 선거 때 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면이 아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199페이지 또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15 부정선거. 자, 내용 보면요. 3명씩, 5명씩 팀을 짜가지고 투표한 다음에 이렇게 막 4명씩 막 이렇게 오죠. 어? 그래서 조장들한테 투표 내용을 알려주시오. 조장들은 자유당원을 한 명씩 찡겨놨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보고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기붕을 안 찍고 장면을 찍으면 이제 꼰지르겠죠. 그럼 자유당의 깡패 아저씨들이 또 조용히 데려갈 거예요. 쫄아가지고 이기붕을 찍는 거야. 그리고 40% 투표를 이미 이기붕을 찍어서 준비를 해둔 거예요. 나머지 함을 싹 태워버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제 이걸 치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붕이 당선됐다고 발표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니? 알겠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일단 마산에서 최초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산에서 이것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때 선거에 참여했던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온 예비 고1 김주열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맞아가지고 눈에 박힌 채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이 경찰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마산 앞바다에다가 시신을 돌에 묶어가지고 가라앉겠지 하고 바다에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돌이 풀렸는지 시신이 또 올랐고 일주일 만에 또 올랐는데 바다다 보니까 시신이 많이 부패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루탄의 눈에 박혀 있는 이 고등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는 이 김주열 학생이 처참한 모습이 신문에 1만 탑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 사진은 좀 약간 처참하고 너무 잔인하지만 요거는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응? 자, 다 여러분들 나이예요. 응? 여기 보시면요. 아, 우리 김주열 학생의 시신. 잠깐만요. 여기 한번 잠깐 보고 가실게요. 어, 자, 자, 우리 김주열 학생의 시신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끔찍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학생이 이제 김주열 학생인데, 보세요. 얼굴에 특히 이제 눈에 이분이 이제 김주열 학생이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최루탄이 눈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던져버린 거죠. 자, 이 시신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자,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4월 마산에서 시작된 이 시위가 글쎄 선거 무효 이렇게 시위를 우리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이 시위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19일 날 보세요. 4월 19일 날 이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정부, 경찰은 이 시위대를 향해서 어떻게 했더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렇게 발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 교수들까지도 이렇게 국가의 가장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교수님들까지도 양복을 입고 이 길거리에 나오신 거예요. 결국 대학 교수단의 시위를 본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다음날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승만 이 독재자를 국민들, 특히 시민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 시위에 온 국민이 참여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과서 자료에 우리 중학교 학생이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수 학생이 쓴 마지막 편지가 있네요. 엄마한테 이 편지를 쓰고 시위에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실제로 경찰이 쓴 총에 맞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이 시위에 나갔다가 피 흘리고 죽은 이러한 끔찍한 광경을 봤던 이 초등학생들 보세요. 이 당시 이제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죠. 이 강명희 학생이 이런 얘기 이런 시를 또 쓴 거예요. 탕탕탕 소리가 총소리가 들려온다. 오빠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다.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라는 이런 안타까운 초등학생들의 시, 또 중학생의 편지
즉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온 국민이 또 대학 교수까지 정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온 국민이 이승만의 독재 정치 정부에 맞서서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은 결국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승만 하야.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헌을 해, 개헌. 헌법을 바꾼 거야. 좀 민주주의적인 차원의 개헌을 하는 거죠. 이승만 때 발췌 개헌이나 4.4.5 개헌은 본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거라면 4.19 혁명, 자, 그럼 이거 안 적었네. 3번. 요거는 4.19 혁명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이 4.19 혁명은 이제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내각 책임제야, 내각 책임제. 자, 내각 책임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의 정부냐면 국회에 다수당이 내각, 자, 내각은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데 그 총리는 국회 제1당이 총리를 뽑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러고 영국이 그래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내각 책임제는.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고 그때 국회 제1당이 민주당이 1당이 됐고 그 민주당에서 임명한 장면이라는 분, 장면. 아까 우리 이기붕과 함께 민주당 부통령 선거로 나왔던 그 장면이 내각의 총리가 되는 거야, 총리. 어? 그래서 요거를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일단 이 장면 내각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개발이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해요. 근데 이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 민주주의 정부는 약간 혼란할 수 있어. 독재자는 야 이거 해! 까부지 말고 해! 이러면 하면 되는데 민주주의 정부는 그죠? 우리 토론 좀 해볼까? 생각을 좀 들어볼까?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이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자, 이거 알아보자. 갑자기 여기 나오네요.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쿠데타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은 결국 박정희의 5.16 쿠데타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내각이 마련했지만 결국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군사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사실 계획은 박정희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언제 때 만든 거예요? 장면 내각 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쉽게도 이 4.19 혁명으로 출범한 이 장면 내각 정부 이거는 박정희 5.16 쿠데타로 무너지고 이때부터 결국 박정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 시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